안녕하세요. 큰맘 먹고 시작한 바이브 코딩 AI한테 이것저것 시켜보긴 하는데 에러만 계속 나오고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프롬프트 바꿔보라고 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툴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분명 내 스스로한테는 느끼기에 잘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제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시죠. 뭐 MCP, 근데 레그,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 같은 뭔가 어떤 용어들, 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론은 잠시 잊으셔도 돼요.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사용하는 데이터 ML 엔지니어 입장에서 초보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느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20분 만에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뜨고 있는지, 어떤 AI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보가 시작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의 언어로 AI에게 개발시키는 방식 그 자체를 말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데이터 ML 엔지니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아파치 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제 독스라고 해서 문서, 개발자 문서를 가서 봐야 했어요. 이런 카프카 문서 같은 것들까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AI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로그인 있는 기능, 그러니까 로그인 기능이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줘. 아니면 뭐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게 바꿔줘. 이 코드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줘. 등등등. 이런 걸 말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셔야 하고요. 이게 뭐냐면 AI는 어떻게 사람의 말만 듣고 코드를 만드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AI는 이제 필요한 코드를 어딘가에 그대로 복사하거나 완성된 정답 자체를 뭔가 외워가지고 꺼내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문서에서 패턴을 학습한 뒤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를 예측하면서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뭔가 이제 마법처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패턴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요. 사용자가 처음에 요청을 해요. 로그인 API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로그인 API 만들어줘라고 이제 형태소 단위로 끊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 단위로 끄는 것을 어, 기학습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델에 인풋을 넣어주는 거죠. 그 모델에 인풋을 넣어주면 그 모델을 한번 통과하는 어떤 함수예요, 펑션. 그 펑션의 결과물에 이 단어 다음엔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률이 나옵니다. 그 확률에 대한 우선순위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에서는 DEF라는 애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AI한테 코드를 요청하는 순간이죠. 얘는 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 되나? 근데 업데이트 되진 않고 이제 기학습된 애한테 일종의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거를 추론하는 방식, 그러니까 토크를 예측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AI의 한계,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태생적인 아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든 코드 자체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실행하면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정답을 알고 출력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코드를 예측한다라는 거에 이제 근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꼭 짚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브 코딩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실 거고. 근데 이제 뭔가 현혹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개발을 하나도 몰라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서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거는 간단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까지 실제로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그 다음인 거죠. 예를 들면은 기능이 하나씩 늘어난다. 뭐 로그인 기능에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서 하나둘씩 기능이 붙거나 혹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증가하는 거죠. 뭐 아까 제가 데이터 ML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아파치 스파크를 쓰다가 갑자기 아파치 카프카를 붙이고 싶어.
근데 이제 이미 존재하는 아키텍처는 커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복잡해지는 거죠,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그리고 간단한 뭐 DB 결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ERP 단위로 확장되고 나중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되면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찾는, 그러니까 그런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이 계속 꼬리에서 꼬리를 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AI에게 오류 화면을 계속 복사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처음에는 수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AI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잘못 이해한 구조를 기준으로 계속 코드를 수정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코드를, 그러니까 하나의 에러, 그러니까 로그를 바꿨는데 그 에러 기반으로 코드를 바꿨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기능이 망가진 상황까지도 굉장히 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바뀌지가 않는데, 간단한 뭔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variable, 변수 혹은 함수, 펑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식,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뭐 이러한 최소한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모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게 아니고 AI 자체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얘가 에러라고 했을까를 이제 추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파운데이션을 강화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DDL 테이블 구조를 DDL이 뭐 테이블 구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DML이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추가 수정 삭제 뭐 이런 기능을 한다던가, 뭐 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뭐 프론트엔드에서 서버 API를 타고 데이터베이스를 찔러가지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 정말 간단한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굉장히 바이브 코딩하면서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AI가 만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어디에서 이동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고, 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AI를 사용해야 될까에 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도구로 챗GPT가 있고요. 그리고 뭐 클로드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지론이에요. 저는 이제 데이터 ML 엔지니어고 AI 리서처로 미국의 명문대 교수님하고 연구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그 만들어진 AI를 지금 활용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어, 마법 같은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최고의 툴 하나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요. 다만 이제 본인이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웹사이트인지 모바일 앱인지, 아니면 뭐 코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굉장히 빠른 프로토타입만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인 거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막 본인이 조급하게 마음을 갖고 이것저것 다 흡수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비추천드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어, 프로젝트라도 끝까지 한번 완성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 네. 그리고 그 AI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뭐 AI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사용처에 따라서 활용하는 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러프하게 웹사이트 만들어줘라고 하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기능, 디자인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추측을 하게 돼요. 맥락이 없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뭐 20대 직장인을 위한 일정 관리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던가, 거기에 추가해서 할 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모바일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디자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폰트는 어쩌고 이런 거 설명해도 되지만 그냥 본인의 느낌이 그냥 흰색과 파란색 중심으로 만들어줘. 이 정도까지만 작성을 해줘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버릇을,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이제 목적, 사용자, 기능,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것보다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할수록 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 이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홈페이지 만들어줘. 그리고 지금 장표에서 보이는 쇼핑몰 전체를 만들어줘. 아니면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완성해줘.처럼 이제 복잡한 기능 로직들이 이제 들어간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그냥
문장으로 그러니까 요약해서 던져버리면 AI도 이제 수정할 범위 같은 걸 놓치기 싫어지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우선해서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럼 그런 서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어느 프로세스 단계에서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더욱이 초보라면은 그 로그인이나 결제 같은 것도 없는 그냥 단일 MVP 기능만 있는 것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단일 MVP 기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화면은 그냥 두세 개 정도로 제한을 두던가 아니면 뭐 입력과 결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기능을 하나 두 개씩 추가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오류 발생해도 원인 찾기 굉장히 쉬워져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본업은 이제 데이터 ML 엔지니어고 그 AI 연구 그리고 실제 주요 학회에 그 논문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바이브 코딩 이거저것 실험을 좀 해봤어요. 뭐 여러 프로젝트 수주도 받고 작은 것들 돈 받고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으로는 뭐 랜딩 페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어떤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업무 자동화 쪽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기는 굉장히 가능성 이 높아 보이고 어, 그리고 초기 시제품 MVP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특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실제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실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가용성이 거의 99%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 실서비스예요. 뭐 MAU가 뭐 200만,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가 200만이고, 뭐 DAU가 뭐 80만에서 150만 사이, 뭐 이런 약간 좀 활성화된 한국이 흔히 말하는 벤처 중에 좀 적당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잘 사용하면 생산성이 좋은데 어 뭔가 맥락 없이 규칙이나 규약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이슈, 유지 보수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게 화면에서 된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API 코드, 그러니까 시크릿 키, 본인의 시크릿 키, API 키 같은 것들이 노출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비밀번호, 뭐 개인정보, 회사정보 이런 것들은 입력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가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처음에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단계를 밟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MAU, Monthly Active User가 300만이 넘는 회사에서 데이터 ML 엔지니어 이제 근무했을 때예요. 그때 어, 처음에 데이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클라우드 선택부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배치 파이프라인 어떻게 줄 건지 아니면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쿼리 엔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배치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설정을 하고 어, 데이터 인프라하고 MLOps 인프라까지 나중에는 다 이제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를 제가 지금 곱씹어 보면은 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또 별도의 영역이고 그거대로 또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어, 그 회사가 작은 회사에서 커지게 되잖아요. 사업이 커지면 특히 데이터 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이 장표에서 보이는 ISMS 그리고 ISMSP 인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걸 받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를 받거든요. 뭐 누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백엔드 팀 중에 누가 그걸 들어가는지를 내역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정보하고 비밀번호가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해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사자 직무가 변경된 사람, 그러니까 퇴사자 나 혹은 이제 직무가 변경된 사람의 권한이 제거되고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로직이 자동화되어 있는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잖아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 계정으로 제가 설정된 계정으로 어, 내부 데이터를 쿼리해서 날렸을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에 관한 오딘 로그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기록이 남는지 등등을 전부 다 봐요. 네. 네,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실제 기관한테서 인증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거 인증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슈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바이브 코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 내가 데이터 인프라 뭐 앱이 됐든 앱 홈페이지 개발 됐든 뭔가 잘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엔 막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즐거워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결국 서비스 개발에서는 이제 뭐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뭐 어떤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쵸.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몇 가지 주요 요소들 있죠. 비밀번호, 개인정보, 회사 내부 자료, API 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한다. 네. 지키시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어 바이브 코딩 뭔가 앱을 개발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 혹은 로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상품의 뭐 양품 분량을 판정하거나 혹은 그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이런 경험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의 예민한 그 자료들 그 특성, 그러니까 예민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이걸 습관화하시는 거를 들이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배포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할 점으로 제가 앞서서 좀 예민한 정보들을 강조드렸고 두 번째도 배포인데 이게 이제 내 개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실제 인터넷에서 공개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완전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본인 한 명이고, 그쵸? 그리고 문제 발생하면 내가 그냥 바로 바이브 코딩 바꾸면 그만인데, 근데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여러 사용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청도 리퀘스트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백엔드로 관리하고 있을 때, 웹 서비스 기반으로 갈 때 리퀘스트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쏘아져 들어오는 그 트래픽도 크기 때문에 장애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배포할 때 업데이트 과정에서 갑자기 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서버 도메인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구성, 그 HTTP 보안 설정, 그리고 뭐 배포, 로그 수집, 모니터링, 백업, 장애 복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하나둘씩 기능 개발하면서 하나둘씩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것들, 뭐 데브옵스 관점에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제 경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데이터 ML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머신러닝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구축하고 운영했었죠. 그리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코드를 서버에 올려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포 이후에 데이터가 이제 실제 실서비스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MAU 300만인 회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PI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추천 시스템을 서빙하고 있는데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델 성능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모델을 재학습해야 되는데 그럼 재학습 주기는 일주일로 할까? 아니면 하루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선택의 영역,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를 추적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 대시보드에 보니까 그래프 하나가 안 보여. 그럼 그 그래프 안 보이는 데이터가 어디서 이슈가 됐는지를 또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알림 같은 게 또 와야겠죠. 데이터 처리가 원래 우리가 어, 유지하는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위반된 처리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알림 같은 게 오는지 뭐 슬랙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 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버전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배포 구조, 그러니까 코드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코드 단위에서 내가 이제 이전 버전과 지금 현재 배포돼 돌아가고 있는 버전이 있고 그 이전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포했는데 뭔가 이슈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추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전 버전으로 어,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다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데이터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 버저닝도 하고요. 그 모델 버저닝도 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AI가 서버 설정하고 코드 배포까지는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어, 이게 이제 현재 서비스 환경 적합한지,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지, 장애 발생해도 복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벽등성이 되냐, 그리고 운영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게 되냐라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운영 경험을 쌓아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경험의 영역이고, 네. 그래서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찾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쌓으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되지 않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한 프로젝트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정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간단한 로그인 기능을 하나둘씩 추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창도 두세 개인 상태에서 인풋 아웃풋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거기다 이제 기능 붙여라, 로그인 기능 붙여라 이런 식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가 복잡해요. 커졌어. 처음에 내가 그 기능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둘씩 프로젝트 관리하면서 하나둘씩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류를 이제 반복 수정하는 과정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사용량하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료 토큰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경험이 없다거나 하다 보면 코드 전체를 막 여러 번 수정하는, 그러니까 훑어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MD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냐 뭐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작정 다시 만들어줘 이런 식의 요청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특정 파일의 로그인 오류만 수정해줘, 아니면 다른 기능은 건드리지 말고 이 버튼의 동작만 호버링 했을 때 색상이 검정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좁혀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또 이제 비슷한 사례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하는 거죠. 회고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간단하게 앱스트랙트하게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같은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장표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했던 것들은 보안 이슈나 이제 계약서상의 이슈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키텍처를 보여드렸는데, 어, 이 시스템에서 이제 작은 코드 하나만 바뀌어도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코드에서 컬럼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 하나 바꿨다고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네. 아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스키마를 좀 바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이제 뭔가 API에서 변수가 추가가 됐다고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API의 변수 추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데서 변수를 추가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 그 스키마를 업데이트 해야겠어라고 판단을 내려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꿨을 때 그 이후에 그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모든 데이터 프로덕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부터 분석 대시보드, 그리고 지표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오류 발생했다고 어, 전체 코드를 막 무작정 다시 작성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실제 이제 저희 작업할 때. 그래서 먼저 어느 단계에서 데이터가 끊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는 관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크게 하지 말고 태스크를 줄여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 예시로는 데이터가 어디서 끊겼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출력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영향받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 지금 실사용 서비스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이제,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문제라기보다는 바꿔야 되는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스테이징 환경이라고 해서 다른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작업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 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문장 하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겠죠. 애초에 코드를 전부 훑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들어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이전 수집 작업에서 어떤 변수가 추가됐는지 원인을 찾아줘.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브론즈의 스크립트만 돌렸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한번 고려해줘. 그리고 이 바뀌어진 어, 스크립트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한번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테스트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추가하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수록 이제 AI가 읽어야 되는 코드 양도 줄고요. 토큰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어, 잘못 기능을 변경할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능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이브 코딩은 사실상 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작은 프로젝트 내가 뭐뭐 해줘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많을 건데, 간단한 앱이나 초기 프로토타입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만, 이게 복잡한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장기간 운영하려고 작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상 코드 구조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 지식을 함께 익히셔야 한다던가.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 지식을 사실상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면 어 거대한 서비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거대한 서비스 만들려고 하시지 마라. 그리고 로그인 없는 작은 기능을 하나 정하고 AI한테 전체 계획을 물어보세요. 본인이 모르시니까 물어보고 그 계획을 걔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걸 하나둘씩 실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AI가 코드 수정할 때마다 뭐가 바뀌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세요. 네.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그 뭔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게 익숙해질 거고 본인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본인이 뭘 알고 모르고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과정을 반복하시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관한 기준이 생겨서 모르는 것을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중요한 건 사실상 뭐 코드를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거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과거 시대는 뭐 독서 다 보고 그런 거 실제로 코드로 개발 직접 뭐 컨시 컴피까지 심지어 이제 제가 과거에 개발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외우고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는 많은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무엇보다 이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쪼개고 그리고 그걸 AI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validation 검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누는 능력,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AI에게 그리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 초보일수록.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저는 이제 데이터 ML 엔지니어고 AI 리서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 연구는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안 돼 가지고 실은 이제 논문 준비하고 주학회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초입인데 이제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도메인 그러니까 저 같은 분야의 도메인 아니면 뭐 백엔드 개발자 도메인 뭐 5 년 차, 10년 차 엔지니어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5년 차, 10년 차 엔지니어 뭐 아니면 디자이너 이런 식의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하고 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같이 협업하시면서 이것저것 배우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여담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그 AI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뭐 이번 영상이 이제 바이브 코딩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